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벤츠, BMW, 포르쉐 같은 자동차, 지멘스 같은 첨단 기술,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 축구 강국의 맥주까지. 이 나라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했고 GDP 세계 3위, 유럽 경제의 중심에 서 있던 나라입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말 자체가 곧 품질 보증이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2년 연속 뒷걸음질을 쳤고 기업 파산은 2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어요. 88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독일이 왜 그렇게 강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사실 독일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 나라는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도시는 폭격으로 무너져 있었고 공장도 도로도 거의 다 부서진 상태였어요. 유럽에서 가장 망가진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 나라가 불과 10여 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 대국으로 올라섭니다. 사람들은 이걸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그게 독일이었습니다. 이 기적이 가능했던 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기술력, 둘째는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셋째는 만든 물건을 사줄 거대한 시장. 이 세 개의 기둥이 독일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술력 이야기를 해볼게요. 독일에는 좀 독특한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장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기술을 익히는 도제 교육이라는 건데요. 이 나라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기술자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전쟁으로 건물은 무너졌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술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독일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이 정밀하고 독일산 기계가 비싼 값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팔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수준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이 기술력이 가장 극적으로 빛을 발한 분야가 자동차입니다.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독일의 칼벤츠예요. 1886년의 일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일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한 번도 정상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영국군이 독일의 한 자동차 공장을 조사하러 갑니다. 거기서 만들고 있던 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 차는 상업적 가치가 없다였어요. 그런데 그 차가 바로 폭스바겐 비틀입니다. 가치가 없다던 이 차는 이후 전 세계에서 2100만 대 넘게 팔리면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중 하나로 남았죠. 놀라운 일이에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결국 해내는 힘, 독일 제조업의 저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기술력 위에 두 번째 무기가 얹혀집니다. 에너지예요. 독일은 50년 넘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받아왔어요. 배로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땅속관으로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운송비가 거의 들지 않았고 공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공장을 돌리는데 에너지 걱정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화학 공장이든 철강 공장이든 자동차 조립 라인이든 이 모든 게 싼 러시아 가스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싸게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독일에게는 그 시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이었어요.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커지던 시기에 독일제 자동차와 산업기계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폭스바겐은 한때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였고요. 동시에 미국도 빠뜨릴 수 없는 시장이었죠. 미국인들에게 독일 차는 곧 프리미엄의 상징이었어요. 벤츠, BMW, 포르쉐. 이 이름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성공하면 타는 차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정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최고의 기술로 만들고 싼 에너지로 원가를 낮추고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비싸게 팔았다. 이게 독일 제조업의 공식이었어요. 폐허에서 시작해 이 공식 하나로 유럽의 중심까지 올라갔고 수십 년간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일은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 한 나라에서 받고 있었거든요. 전쟁 직전 기준으로 그 의존도가 약 55%. 나라 전체 에너지의 절반이 넘는 양을 한 곳에 걸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자 러시아는 가스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해 9월에는 발트해 바닥에 깔려있던 해저 파이프라인이 폭발합니다. 50년 동안 독일에 가스를 실어 나르던 줄이 말 그대로 끊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스 가격이 폭등합니다. 공장 하나 돌리는데 드는 비용이 몇 배씩 뛰었고 그 충격은 공장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까지 덮쳤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가구당 에너지 비용은 3년 사이에 40% 넘게 올랐습니다.
난방비 청구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눈을 의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세계 최대의 화학 기업인 바스프조차도 독일 본사 공장의 생산을 줄여야 했어요. 당시 보도를 보면 가스 공급이 필요량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 공장을 아예 멈춰야 한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철강, 유리, 세라믹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더 꼬여요. 거의 같은 시기에 독일은 남아있던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 3기까지 전부 멈춰버립니다. 2023년 4월의 일이에요. 러시아 가스는 끊겼는데 원전까지 멈추면서 에너지 공급이 더 빡빡해진 거죠. 흥미로운 건 바로 옆 나라 프랑스는 원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전력을 수출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같은 유럽인데 에너지 선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미국의 거의 4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에너지 비용이 4배라면 이건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발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바스프는 중국 남부에 약 1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규모의 초대형 화학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는 공장을 줄이면서 에너지가 싼 곳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겁니다. 바스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독일 제조업체들이 같은 계산을 한 거죠. 에너지가 비싸니까 에너지가 싼 곳으로 간다. 아주 단순하지만 잔인한 논리입니다. 독일 땅에서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고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독일이 가장 믿고 있던 고객 쪽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중국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하는데요. 1995년 중국 선전이라는 도시에서 화학을 전공한 한 연구원이 아주 작은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처음에 이 회사가 만들던 건 휴대폰 충전 배터리였어요. 그런데 2003년에 이 사람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던 자동차 회사를 하나 인수합니다. 배터리나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는 반응이었죠. 이 회사가 BYD입니다. 창업자 왕찬푸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배터리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시켰고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BYD는 2024년 한 해에만 약 427만 대를 팔면서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됩니다. 2025년에는 460만 대까지 늘었고요. 워런 버핏이 2008년에 이 회사에 일찍 투자했던 것도 유명한 일화예요. 배터리 만들던 작은 회사가 세계 자동차 판도를 뒤흔드는 공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폭스바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때 중국 시장 부동의 1위였던 폭스바겐은 점유율이 약 11%까지 떨어지면서 3위로 밀려났어요. BYD와 지리자동차한테 추월을 당한 거죠. 수십 년간 돈을 벌어다 주던 최대 고객이 어느 순간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독일이 직면한 현실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 경쟁자가 독일의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비슷한 성능인데 가격이 독일 차의 절반 수준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EU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의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붙여도 원래 가격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 경쟁력이 크게 꺾이질 않았어요. 결국 EU는 관세 대신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까지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방어 수단이 더 이상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둥까지 흔들립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독일차가 어떤 존재였는지 잠깐 생각해 볼게요.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도로가 넓고 어디를 가든 차가 필요하고 차가 곧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미국에서 독일차는 좀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벤츠나 BMW는 단순히 잘 달리는 차가 아니라 일종의 성취의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할리우드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성공한 사업가가 차고에서 빼는 차, 뉴욕이나 LA의 고급 동네에 줄지어 주차된 차, 그게 독일 차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에게 차 한 대당 마진이 가장 큰,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미국이 수입 자동차의 25%의 관세를 매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독일에서 만든 차를 미국에 보내면 가격이 자동으로 4분의 1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비싼 프리미엄 차가 더 비싸지니까 같은 돈이면 다른 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폭스바겐은 이 관세 때문에 상반기에만 약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판매는 급감했고 아우디는 미국에 새로 짓기로 했던
공장 건설을 아예 보류해버렸어요.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면 정말 극적인 상황이에요. 에너지를 싸게 대주던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고 차를 사주던 중국은 이제 더 싸고 더 좋은 차를 만들어서 역으로 팔고 있고 가장 돈이 되던 미국 시장에는 25%짜리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독일 제조업이 수십 년간 기대온 세 개의 기둥이 거의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충격들이 겹치면서 숫자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2023년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요. 2024년에도 마이너스, 2년 연속으로 경제가 쪼그라든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 이런 나라는 독일이 거의 유일했어요. 기업 파산 건수는 2만 건을 넘기면서 20년 만에 가장 많았고 자동차 산업에서만 1년 사이에 약 5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산업 전체로 보면 11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었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024년 12월 폭스바겐이 노조와 7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장 공장을 닫지는 않겠지만 대신 2030년까지 독일 안에서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것. 원래 회사 측은 5만 5천 명 감축을 들고 나왔는데 노조가 버텨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3만 5천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88년 동안 독일 고용의 상징과도 같았던 회사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로부터 1년 뒤인 2025년 12월, 폭스바겐은 88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독일 땅에 있는 공장의 생산 라인을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빨간색 전기차의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사인을 남겼다고 해요. 유리벽으로 된 이 공장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고요. 88년 동안 단 한 번도 독일에서 공장 문을 닫은 적 없던 회사의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이대로 끝이었을까요? 이 나라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를 인식한 뒤에 움직임은 꽤 빨랐습니다. 2025년 2월에 총선이 치러져요. 경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기존 정권이 심판을 받았고 보수 성향의 기민당 연합이 약 29%를 얻으며 1위를 차지합니다. 새 총리가 된 메르츠, 이 사람이 취임하기도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2025년 3월 헌법을 고친 겁니다. 독일 헌법에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아주 강한 제한을 걸어놓은 조항이 있었어요. 부채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을 아끼는 건 좋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큰 돈을 풀지 못하게 막는 족쇄이기도 했던 거죠. 이걸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5천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기금이에요. 우리 돈으로 약 720조 원, 12년에 걸쳐서 도로, 철도,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중에서 1,000억 유로는 에너지 전환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향인지 2025년 독일의 연간 성장률은 0.2%를 기록해요. 숫자만 보면 아주 작죠. 하지만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찍고 나서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거라 바닥을 찍고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담긴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이 약 20.8%를 얻으면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했거든요. 경제가 흔들리면 정치도 극단으로 쏠리는 건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됐던 장면인데 그 장면이 지금 독일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나라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역대급 돈을 쏟아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가 갈라지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독일은 지금 꽤 복잡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독일 이야기 흥미롭긴 한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을 떠올려 보면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도 제조업이 경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독일에게 자동차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게는 반도체가 그런 존재예요. 반도체 하나가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하나의 산업이 책임지고 있는 구조인 거죠. 독일에서 자동차가 흔들리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렸잖아요. 구조가 비슷하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도 그래요.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중국 소비, 미국 프리미엄 시장 이렇게 세 곳에 동시에 기대고 있다가 셋 다 흔들린 것처럼 한국의 수출도 미국과 중국에 상당히 집중돼 있어요.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요즘 어떤지는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에너지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다가 한 방에 끊어졌잖아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4%예요. 쓰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밖에서 사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독일도 그랬으니까요. 그렇다고 한국이 독일처럼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나라의 상황은 다른 점도 많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탄탄하고 잘 나가던 나라도 외부 환경이 한꺼번에 바뀌니까 이렇게 흔들렸다는 사실, 그게 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독일은 14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나라예요.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실내를 가지고 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도 같은 무게인지는 솔직히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어떤 공식이든 영원히 작동하는 건 없다는 것. 어쩌면 독일이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딱 그 한 가지인지도 모릅니다.